좋아요, 구독! 일단 이번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 발표가 됐던 FOMC와 뭐 실업률 그리고 고용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 리뷰를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네. 사실상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번 주에 우리 마스터님들 어, 분석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CPI, 이번 주에 있을 CPI가 뭐 8%가 넘느냐. 지금 예상은 8.0% 정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8.0%냐 아니면 8.12%냐 뭐 혹은 7.9%로 떨어지느냐. 이게 큰 지금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원자재나 아니면 원유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10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오를 가능성도 더 많고 현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항공 수요가 굉장히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한번 분석해드린 대로 렌탈료는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렌탈료를 더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사정 등등 해서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제 예상으로는 시장은 지금 조금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으로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자, 저번 주 FOMC에서 파월이 모든 것을 다 깼죠. 예. 모든 꿈들을 다 깼습니다. 금리 인하는 없고 속도 조절은 할 것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보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해서 모든 꿈들이 다 사라졌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진정한 반등,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든가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시장의 진정한 반등이 매수장이 펼쳐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요인인가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있는데 그동안 신세계 리턴즈에서 많은 마스터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종금리에 관한 부분이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 최종금리 5%가 될지 6%가 될지 7%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금리에 대한 어떤 예상을 조금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결론에 사실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의 위치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보세요.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사례를 일단은 분석한 표고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60년대와 70년대를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60년대, 70년대 어떤 일이 발생을 했나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자, 이게 지금의 상황과 거의 엇비슷하다라는 거죠. 물론 시장의 매크로 상황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5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의 매크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은 맞지만 자, 우리가 딱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의 사례 분석을 하면 지금은 60년대와 70년대 경기 호황기와 그 호황기 뒤에 찾아온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기,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항상 두 가지로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뭡니까?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급으로 인한,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13년 동안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했던 미국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첫 번째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였나요? 공급망 병목 형상으로 인한 공급에 의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뭡니까? 6, 70년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사이에 그 인플레이션과 동일하다. 자, 베트남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됐나요? 계속적으로 달러를 찍어냈고 그 달러 찍은 걸로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베트남에 그 군수물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부풀어 오른 거고, 자, 두 번째,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오일 쇼크는 뭡니까?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자, 따라서 60년대, 70년대 인플레이션과 현재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한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유사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폴 볼커를 언급한 것이고요. 자, 다음을 조금 보면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라고 제가 타이틀을 일단은 좀 적었는데 금리의 상단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5%가 될지 6%가 될지 10%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저번 주 파월의 FOMC 기자회견을 듣고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제가 8월에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 굉장히 핵심적인 발언들까지 이번 FOMC 인터뷰에서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자,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으시죠? 그래야 시장이 진정한 변곡을 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금리의 상단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의 상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그 시그널을 포착할 수는 있다. 자,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스토리텔링을 제가 좀 해야 되는데요. 자, 폴 볼커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한번 예측하는 시간을 오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폴 볼커는요, 1979년 8월에 임명이 됐죠. 1979년 8월에 임명이 돼서, 자, 이때요, 미국의 금리가 8%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조금 어려웠죠,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전부 다 발생하는 이 시점에 자, 폴 볼커는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는 거였습니다. 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했냐면 자, 처음에 8%였어요. 연준 의장으로 부임을 했을 때 8%였는데요. 단숨에 몇 개월 만에 17.6%까지 단숨에 한 방에 올려버렸습니다. 굉장하죠? 네. 한 4개월 정도 만에 8%에서 17.6%까지 수직으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자, 폴 볼커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모든 정책들을 펼쳤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폴 볼커도 실수를 좀 한 가지 했습니다. 폴 볼커의 자서전을 보면 이 실수에 관한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데, 자, 79년 8월에 8%에서 17.6%까지 금리를 수직 상승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17.6%까지 수직 상승을 시켜 버렸고요. 이 파란색이 금리입니다. 파란색이 금리고 빨간색이요. 이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6%까지 상승을 시키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17.6%까지 굉장히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요. 자, 폴 볼커가 여기에서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금리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잡혔구나라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자, 금리가 12%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12%로. 자, 금리를요, 8%에서 17.6%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9%로 떨어뜨립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 보고 금리를 9%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이요,
12%로 계속적으로 고정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폴 볼커가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이건 오피셜로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폴 볼커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면모를 일단 보이게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12%로 고정이 돼버리니 금리를 급속도로 일단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12%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겁니다. 자,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언급을 한 부분이죠. 세 가지를 언급을 했었는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안 보이시니까. 역사적으로 뭡니까? 느슨한 정책입니다. 미숙했던 느슨한 정책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의를 일깨운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파월이 말한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자, 모든 퍼즐은요, 저번 주 FOMC를 통해서 사실상 8월부터 이어져 왔던 8월에서 FOMC 11월에 FOMC까지 이어졌던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자, 미숙했던 느슨한 정책. 이 미숙했던 느슨한 정책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준다라는 걸 8월에 얘기를 했고, 자, 그 경고가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살짝 낮아지는 것을 보고 금리를 확 올렸고요. 17.6%까지. 인플레이션이 살짝 낮아지는 걸 보고 폴 볼커는 뭡니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바로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은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2%로 그냥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파월이 얘기한 역사적인 실수, 미숙했던 느슨한 정책이죠. 자,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파월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 급속한 인플레가 살짝 낮아진다 하더라도 급속한 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8월부터 9월, 10월, 11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고, 자, 꿈이 사라진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꿈이요. 자, 다음. 자, 인플레가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리니 폴 볼커는 그 다음 스텝을 밟게 되죠. 어떤 스텝을 밟냐면 금리를요, 19.1%까지 높여버립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 박스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인플레가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상태로는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금리를 19.1%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자, 금리 80년 7월에 금리가 9%였습니다. 11개월 만에 금리를 10.1% 올려버렸습니다. 자, 이때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은행 대출금리입니다, 여러분. 은행 대출금리가요, 여러분, 21%였습니다. 21%. 사실상 21.6 정도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금리가 21%, 이자가 21%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뭡니까?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는 첫 번째로 끝내기 위해서 11개월 만에 19.1%로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낮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0% 이하로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폴 볼커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은 또 한 번 여기에서 조금 입증이 되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지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폴 볼커는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컨트롤합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지금 내가 예상한 대로 실제로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옷 공장에 대한 그런 예시를 조금 많이 들려드렸는데 한번 좀 다시 들어드리면 내가 옷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창고에 옷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한 벌에 10,000원입니다. 자, 11월에 한 벌에 10,000원에 팔 수 있는 옷이 있는데, 자, 내가 예상하기로 다음 달에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자, 12월. 12월에는 한 벌에 2만 원을 받고 이 물건들을, 이 옷들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1월에 여러분들은 시장에다 이 창고에 있는 옷들을 내놓나요? 안 내놓나요? 당연히 안 내놓죠. 왜요? 12월은 2배의 가격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안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공급량이 딸리죠.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건 바로 이거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3년 있다가는, 5년 있다가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예상으로 진짜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은요,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어요.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자, 폴 볼커가 여기까지 한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자, 베트남 전쟁을 거치고 오일 쇼크를 받으면서 10수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되다가 뭐 다다음 달에는 6개월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겠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겠지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계속적으로 10수년 동안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금리를 저렇게 올려도 그냥 물가가 한순간 떨어지는 것일 뿐 인플레이션은 또 오를 거야, 물가는 또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0% 이하로만 그렇게 횡보를 일단은 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폴 볼커가 한번 다시 승부수를 띄우죠. 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뭘 했냐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요 19.1%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12%에서 14%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완전히 여기에서 꺾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82년과 84년까지 보면 인플레이션은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82년에서 84년까지 보면 인플레이션은 3.2에서 4.3%를 유지를 합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기 보면 14.5%까지, 그렇죠? 14.5%까지 치솟았는데 불과 5년 만에 인플레이션은 3.2%까지 일단은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리를 8에서 11%까지 유지를 했어요. 자, 지금과 이후에 페드가 나아갈 길을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더라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항상 불타오르는 그런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전부 다 꺾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금리를 수년간, 최소한 고금리를 1, 2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85년 이후에 보시면 그 미국은 폴 볼커에 의해서 굉장히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85년 이후를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은 3%대를 일단 유지를 해요. 이 선 보시면 3%대를 일단 유지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폴 볼커 이후에도 자, 인플레이션이 이 구간에서 오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도 올려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이 구간에서 오를 기미를 보이면, 자,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금리를 그냥 올려버립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버립니다. 자, 뭐죠? 기대 인플레이션 인하 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요. 자, 물가가 다시 오를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요, 그냥 급속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통화정책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금리다. 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거는, 자, 첫 번째 체크를 하실 거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히스토리를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꺾여도 인플레이션은 잔불이 많습니다. 언제나 더 큰 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여도 금리를 낮추는 것은 뭡니까? 파월이 얘기한 대로 미숙한 정책이다 이겁니다. 미숙한 정책이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였죠. 자, 8월에 잭슨 홀 미팅 때 파월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설명을 들으시니까 퍼즐이 맞춰지시죠. 자, 금리 인하를 미숙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현상을 유발해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는 고금리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타이틀로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라고 일단 타이틀을 정했죠. 금리의 상단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추를 하실 거는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눌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설명 들으시니까 이해되시죠?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눌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눌렀느냐가 중요하죠? 자, 차트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제가 지금부터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금리를 더 올렸어요. 보이시죠? 자, 항상 미국은 1960년, 70년대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금리를 더 많이 때렸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금리가 밑에 있어요. 물론 이거는 2달 전에 이 자료이기 때문에 3.25로 돼 있는데 지금 4%죠. 4.0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8.2 정도 되죠. 자, 이 왼쪽 그래프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죽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리가 이 위에서 돌아야 돼요. 자, 저번 주에 우리 이제 해왕님께서 테일러 준칙 말씀을 일단은 하셨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4월 19일 날 여러분들한테 테일러 준칙을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테일러 준칙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테일러 준칙은 원래 어떤 적정금리를 산출할 때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테일러 준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한 게, 자, 올해 4월 19일 날 제가 테일러 준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말까지 3.5%까지 인상을 한다라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죠. 자, 이분이 3.5까지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여기를 보시면 테일러 준 측에서는요,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물가 상승률 목표치, 그리고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은 가변수입니다. 항상 변할 수가 있어요. 항상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어떻게 됐죠? 미국에서 3.5%까지, 금리의 상단이 3.5%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5%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저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해영 마스터님이 요거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KB에서는 7%까지 일단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자,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이 7%라는 게 가능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제가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요? 항상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금리로 항상 눌러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금리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환경은 뭐하고 같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상황이 똑같다. 이론적으로 똑같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는 최소한 뭡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큰 금리로 찍어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최종 금리의 상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아지겠죠. 왜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금리의 그래프, 이 인플레이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씩 내려오고 금리가 치솟는 이 우리가 차트로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 지역이 있을 거예요. 골든 크로스 지역의 이상으로 금리가 형성돼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조짐이 보일 것이고, 그게 뭡니까? 금리의 상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이 그래프가 골든 크로스가 되는 이 지점, 이게 금리의 상단이 될 것이고, 이 금리 상단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확장 정책처럼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 구간을 찾으려고 굉장히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한번 매일매일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안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골든 크로스 지역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에 관한 저번 주 FOMC 리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